안녕하십니까. 창업가 세법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15주차에는 학기말 시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학기말 시험의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하이 클래스에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 제가 올려놓은 학기말 시험 공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시는 이미 공지에서 밝혀두었지만 시험 일시는 7월 2일 목요일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하이 클래스로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정확한 시험 시간은 오전 11시지만 10시 50분까지 또는 그 이전에 늦어도 10시 50분까지는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 접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줌을 거기 보면 이제 맨 밑에 부분 보면 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줌을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카메라를 장치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줌을 활용해서 이제 시험 관리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막 카메라가 없다든지 노트북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 줌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마치 컴퓨터로 줌을 활용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줌을 통한 화상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험 준비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은 11시지만 10시 50분까지 반드시 그 하이 클래스에 접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분쟁의 해결 우리 145쪽 펼쳐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개별 세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조세 분쟁의 해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납세자의 권리 보호 한번 보시죠. 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이제 명칭 자체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세무서라든지 지방국세청에 배치된 공무원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공무원이에요. 주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이렇게 채용돼서 이런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 그러지 않고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납세자 보호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납세자 보호관을 이제 선임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돼 있죠. 우리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은 우리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죠. 납세자 보호관은 국세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은.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납세자 보호관의 어떤 위임을 받아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국세청 산하의 각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배치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명칭 혼란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 보호관이 되겠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았다든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각 세무서에 배치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북유럽에서 발달한 옴부ds만이라든지 미국 국세청의 고충 처리 담당관 제도를 본떠서 신설한 어떤 독립된 기관이다. 독립된 기관이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주로 이제 변호사들, 이런 어떤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해서 많이 하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보호관을 이렇게 임명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그 세금 업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권한을 한번 보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권한으로는 이제 세무조사 중지 명령. 자, 세무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중복적인 세무조사라든지 조사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세무조사를 중지해라, 이렇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해서 어떤 과세 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분을 중지해라, 이렇게 과세 처분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등의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한번 보시죠. 과세전 적부심사. 용어 그대로요. 과세하기 전에 그것이 이제 적합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이제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죠. 근데 이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납세자는 아니고요. 세무조사 결과, 우리는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면서 과세 예고 통지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또 과세 예고 통지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만 또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와 상관없이 과세 예고 통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구 기한이 있어요. 이러한 통지, 그러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거기 조그마한 글씨 보시면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우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 뭐 세무조사 결과, 업무 감사 결과, 그 다음에 무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과세를 하는 경우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요. 또는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이 상당히 고액이죠. 그래서 이런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이제 과세 예고 통지를 해요. 납세자로 하여금 이제 세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구의 상대방은 세무서장이겠죠. 거의 대부분 과세 처분은 거의 세무서장이 하죠.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이 유권 해석을 변경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세 기준으로 국세청장 훈령으로 정한 게 많아요. 뭐 재산제세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조세 지침 각종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한, 또는 예규나 이런 걸로 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훈령이라든지 예규를
뭐 어떻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심사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 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 징수 사유? 납기 전 징수 사유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네요. 납세자가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경우, 이건 뭐 나중에 납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세금을 갖다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납기 전 징수 사유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그 교환서라고 되니까 좀 글자가 하나 탈락이 됐네. 어음교환서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거 뭐예요? 이거 부도났다 하는 경우에, 부도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국세 포탈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죠. 이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다음 수시부가는 옆에 있네요. 수시부가는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수시부가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적부심사 청구해서 심리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 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제 조치가 취해지겠죠. 이런 경우 뭐 따로 이 적부심사 청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우리 부가 제척기간이 있었죠. 부가 제척기간, 부가기간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었잖아. 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를 했어요. 조세포털 우리가 있어 세무조사를 해서 지금 빨리 과세 처분을 해야 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부가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도과돼서 더 이상 과세 처분을 못한단 말이야. 시간이 촉박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뭐 적부심사 청구하고 그 언제 적부심사 청구해서 심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잘 숙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납세자는 적부심사 절차에서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어떤 서류에 대한 열람 조사, 복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적부심사 기간 중에는 납세 고지를 유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적부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처분을 해라 이거예요. 적부심사 도중에 과세 처분하지 말고.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한 과세 처분이다. 아까 과세예고 통지라든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 다음에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과세 처분은 무효다. 과세예고 통지를 해서 상대방이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아직 결정 내리기 전에 어떤 과세 처분을 했다. 그럼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 과세 처분은 무효다. 자,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부심사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납세자는 적부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적부심사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니고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적부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통지해 주고 세무서장이 이제
부가 처분을 하겠죠. 그죠? 부가 처분을 하겠죠. 적부심사 기간 중에는 부가 처분, 뭐 과세 처분을 못 하잖아. 과세 처분을 못 하고 이제 적부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적부심사 결과를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세 처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고요. 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고 어디에 대해서 다투면 돼? 과세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 처분이 있으면 그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여기서 이제 납세고지라는 명으로 표현을 했어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지 우리 뒤에서 살펴보는 이제 조세 심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 한번 보죠.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 자, 신고 납세 방식 조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세 보면 이제 신고 납세 방식 조세가 있고 부가세 방식 조세, 뭐 자동 확정 방식 조세 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세 거의 대부분은 신고 납세 방식 조세였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다 신고 납세 방식 조세죠. 부가세 방식 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세나 증여세 오히려 좀 예외적이죠, 그죠? 자동 확정 방식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의하게 되는데요. 자,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서는 개별 세법에서 법정 신고 기간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신고를 일단 했는데 보니까 너무 적게 신고했어. 아니면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너무 많이 과다 신고를 했어 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신고 우리가 이제 수정 신고 경정 청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런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정 신고 경정 청구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후 신고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이 도가하고 난 다음에 신고할 수 없느냐? 신고할 수는 있어요.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 기한이 도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신고 납세 방식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 그러니까 부가 처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그 부가권이 보충적으로 이제 부가권이 이제 발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제 부가고지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뭐냐면 기한이 법정 신고 기한이 도가 난 다음에도 납세 고지가 있기 전까지, 부가 고지가 있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기한 후 신고. 그런데 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고 납세 방식 조세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그 세무서장이 이제 부가고지, 납세고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죠. 이건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기한 후 신고에는 그와 같은 납세 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한 내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엔 이 구체적 납세 의무가 어떻게 확정돼? 세무서장의 부가 고지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부가 납세 방식, 부가 납세 방식하고 똑같이 뭐를 통해서? 세무서장의 납세 고지, 부가 고지를 통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되게 되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 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해서 부가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기한 후 신고 못하라 하냐? 이건 뭐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도 없고 말이죠. 나중에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못하라 하느냐?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어. 무신고 가산세 감면되는 경우. 이거 34쪽인가요? 34쪽. 34쪽 한번 볼까요? 34쪽. 34쪽 보시면 거기 법정 신고 기한이 34쪽 중간쯤에 가산세 감경이 있는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이것도 1개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따라서 50%, 30%, 20% 감액해 주네요.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 50% 절반을 감경을 해줘요. 뭐 적지 않은 거죠. 그죠? 이렇게 가산세 감경의 효력이 있다. 가산세 감경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수정신고 한번 보시죠.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뭐냐면 내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신고한 세액을 너무 과소하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그게 수정신고야. 그게 수정신고고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신고했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 그럼 수정신고가 많을까요? 경정청구가 많을까요? 경정청구가 많겠죠. 경정청구가 많겠지. 내가 세금을 신고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신고했어요. 이게 경정청구가 많겠죠. 경정청구가.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경정청구는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우다. 자, 수정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사람 또는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된 사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별표 표시 보시면요. 연말 정산 소득만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뭐 보통 월급쟁이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럼 연말 정산만 하면 끝나잖아요. 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분류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들.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인데 뭐 원천징수 됐다든지 하는 경우죠. 그리고 뭐 다른 소득이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된 소득이 뭐 잘못됐다든지 해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수정신고를. 자, 수정신고는 부가세 방식 조세에서는 우리가 아까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그랬잖아요. 부가세 방식 조세에서도. 근데 이런 부가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잖아. 부가세 방식 조세도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야? 이때 신고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협력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 의무를 그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부과거주를 통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이때 그거에 협력하는 협력 의무로서의 성질을 갖죠.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과돼요.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이건 앞에서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이때는 이제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그런 효력을 갖게 되죠. 자, 이게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내가 너무 과소 신고했다 이러면서 이제 수정 신고를 하는 건데요. 수정 신고 그러면 이거 못하러 하나요? 세금 더 많이 내겠다고. 참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죠. 세금 더 많이 내겠다고 수정 신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아까 34쪽이었나요? 34쪽에 우리 보시면 34쪽에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우리 거기 응? 과소신고 가산세. 우리 아까 가산세 강경 부분 한번 보시면요.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수정 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별로 이렇게 가산세액을 감경을 해주죠.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90%를 감경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정 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 감경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정 청구. 이제 경정 청구가 이제 실무에서는 아주 흔하죠.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자, 경정 청구를 한번 보죠. 경정 청구. 자, 과세관청은 뭐 신고 납세 방식 조세든 부가세 방식 조세든 언제든지 이제 세액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세액의 증액이라든지 뭐 하여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처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봤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금액이 적어. 그럼 경정해서 경정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처분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과세관청은.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신고한 세액이 잘못됐다. 너무 과다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그 감액을 구할 수 있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해서 납세 의무자에게도 자신이 신고한 세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줬는데 이게 경정청구권이에요. 경정청구권. 그런데 이 경정청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 경정청구는 뭐냐 하면 신고 이전의 사유에 기초해서 어떤 자신이 한 신고를 수정해 달라는 게 이제 일반적 경정청구죠. 그러니까 신고 이전의 사유에 기초해서 어떤 자신이 신고한 세액이 좀 과다하다, 깎아달라. 이게 이제 일반적 경정청구고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뭐냐면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 내가 신고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신고를 할 당시까지는. 근데 신고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신고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죠. 이거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걸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후발적 경정 청구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럼 먼저 일반적 경정 청구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일반적 경정 청구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